네, 이번 주에 화제를 모은 생활경제 여러 이슈들을 모았습니다. 서울이코노미 심기원 와이즈 인베스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예,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은 매년 증가세가 최근에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해지 환급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이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 가까운 금액이 해약이 됐습니다. 또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9조 8천억 규모의 해약이 나왔는데 사실 보통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급금이 좀 많은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9조 8천억대의 금액이 나왔다는 거 상당히 많은 상품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가입자들이 해지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표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2015년도에 보험 해지 사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까요? 네, 우선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 마지막에 사실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만큼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인식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한 환급금이 많다라는 거, 그만큼 가정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가정경제의 소득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고 또 공기업 중심으로 해서도 임금 피크제라든가 약간의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같은 금액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보다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 좀 빡빡해짐에 따라서 돈 씀씀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커져가고 있고 부채에 대한 영향도 많이 커진 것으로 영향이 되고 있는데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네.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는 대출금 원리 상환과 관련된 부담 요인들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들,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갖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규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담 요인들도 커지고 있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되고 또 최근 들어갔고 신입사원이라든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저축금 추이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해지가 많아지고 있고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도 최근에 폐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자영업자 사업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을 유지할 때 필요한 목돈 같은 경우에도 보험 해약을 통해 갖고 좀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목돈을 구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을 해약해서 그 돈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험이나 적금, 해지라는 용어를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깼다 그러죠. 네. 보험 깼다. 네, 그만큼 사실은 누가 깨고 싶어 깨는 사람 있겠어요? 맞아요. 끝까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돌려받기가 어렵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나마 해약을 불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약금이 사실 원금 대비해서 해약을 했을 경우 적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해약을 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납입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기 때문에 네. 해약 환급률과 그리고 그 해약 환급률에 대한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각 보험마다 사업비에 대한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비슷한 보험이라 할지라도 각 보험사마다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체계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이 한두 개라고 한다면은 뭐 고려 대상이 정해져 있겠지만은 여러 개의 보험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보험부터 먼저 해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전부터 오래된 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 대비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대비해서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 관련된 부분이 더 안 좋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보험부터 먼저 해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보험을 해지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보험 해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지가 되면은 신규 가입밖에 안 된다라는 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좋은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아닌 내 금융자산에 있어서 내 다른 자산에 있어서 현금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부터 먼저 매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해약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좀 많이 그래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보험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이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각 금융기관, 그 다음에 각 경제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 다이어트, 불필요한 보험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조건적으로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부분 해약 관련된 부분도 가능합니다. 각 상품마다 좀 차별성은 둘 수는 있겠지만은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약이 아닌 약간의 금액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해약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해지를 통해 갖고 남은 보험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험 가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규정이라든가 약관 등을 잘 살피시면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전략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와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목표 의식과 그다음 목표 의식에 대한 정확한 수립을 통해서 거기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 해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도 이게 인기가 패션이 계속 바뀐다고요. 그전에는 뭐 종신보험 들었다가 한참 또 변액 팔았다가 이게 쫓아가기도 힘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약이 굉장히 어렵고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입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가입할 때 조건들 얘기 나온 길에 좀 중요한 거 체크해 주세요. 네, 우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목적의식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저축을 개념으로 하는 저축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축보험과 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율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우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관련된 혜택에 대한 부분을 깨지 않는 선 만약에 지금 시점 가입한 기간에 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해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크게 손해가 없겠지만은 비과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돈도 돈이지만 그거와 관련된 투자를 했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저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래 뭐 연금이라든가 목돈 자금에 대한 약간의 욕심을 내서 무리한 저축 금액을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부담 요인이 나중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선은 설정을 해놓으시고 추가 납입을 통해 갖고 금액에 대한 약간의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특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보험사가 가입이 되더라도 사실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질병률,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률적인 도표를 보시면서 내가 걸릴 수 있는 확률과 관련된 높은 질병 위주로 먼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개인적이지만은 지인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갖고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대부분 열에 한 8 정도는 잘못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인도 지인이지만은 약간의 이 보험 관련된 분석이라든가 재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점검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보험 시스템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듣고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할 때 따져봐야 될 조건들까지 들어봤고요. 자, 친절한 생활 경제 이번에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오피스텔 분양 사기가 잇따르는 데다가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고요. 네, 우선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금들이 억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관련된 피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네. 또 한 가지 최근에 오피스텔이
신축이 상당히 최근 2, 3년 동안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투자이고 또 약간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약간의 노령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 형태에 대한 투자 형태를 오피스텔로 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은 그 피해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좀 불안 요인으로서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피스텔 분양 사기의 유형은 어떤 것들인지 유형별로 대응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같은 네. 경우에는 분양 대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네. 오피스텔 분양에 청약을 했다가 당첨된 상황에 있어서 1차 분양 대금을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부동산 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탁사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지만이 안전하게 좀 보관이 되고 원활한 진행이 되는데 부동산 시행사 계좌로 넣었다. 그 부동산 시행사에 있어서 재무 불안감이라든가 약간의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핵심적인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공사라든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건설사와의 약간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 약간의 시행사가 부도가 계속적으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위험성도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대금과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원리 원칙대로 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지켜나가시면서 청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의 조언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 관심이 많죠. 네, 네. 고정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은퇴 후 대비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자세한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피해를 당하지 우선은 않기 위해서.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유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기도 사기지만 사실은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환금하는 않는 거의 다 아니면은 투자하면은 은행이자 2배, 3배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오피스텔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을 바라보시는 시각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가지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투자만 한다라고 해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과의 약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납부 부담감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피스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은행금리보다도 못 미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피스텔을 사서 분양가 대비해서 만약에 매매가가 낮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목돈에 있어서 손실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고 또 팔리지 않아갖고 현금화를 하고 싶어도 현금화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경제 이야기, 로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호주머니에 혹시 예전에 사놓고 있는 로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이런 얘기가 좀 유행이라는데 저는 없어요. 네, 저도 없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네. 찾아보라는 게. 네, 우선은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 로또 1등이 발표가 되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1등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수령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찾아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팔린 거고 또 당첨 번호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번호 같은 경우에는 로또 645회차 당첨 번호 같은 경우에는 네. 1번, 4번, 16번, 26번, 40번, 41번 그리고 플러스 31번입니다. 네. 로또 복권 구입 장소는 1등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편의점이었고 2등 같은 경우에는 경북 문경시 모전동의 복권방이었습니다. 미수령 당첨금 지금 만료 기간이 오는 4월 12일인 만큼 다시 한번 지금 복권 관련된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 안에 해당 은행을 찾아가서 복권 금액을 수령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몇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럼요. 얼마인데요, 금액이? 네, 네. 우선은 금액 관련된 네. 부분은 사실 뭐 60억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복권을 찾아가지 않는 금액 수령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차례 같은 경우에는 네. 646회차 2015년도 4월 18일인데 여기는 미수령 금액이 22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도 1등이 안 찾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646회차 당첨번호 같은 경우에는 네. 2번, 9번, 24번, 41번, 43번, 45번이며 복권 구입 장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복권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만료 기간 역시나 4월 19일인 만큼 이 관련된 기간에 있어서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해서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첨이 됐는데 그것도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도 아니고 1등이네요. 예, 1등이. 그런데 왜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네. 네, 우선은 뭐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 복권을 사고 나서 약간 좀 까먹거나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잊어버릴 걸 있습니다. 잊어버려야죠. 그러니까요. 우선은 뭐 거의 복권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좀 매주 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매주 복권을 사지만은 그와 관련된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일각에 있어서 주장이지만은 복권, 로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것은 1등 당첨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조작 관련된 가능성들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 문제를 강력히 하겠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그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제기될 네. 만큼 미수령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미수령자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좀 필요하겠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로또를 비롯한 뭐 정부 당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홍보 대책들이 나와야지만이 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왜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당첨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미수령된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사업 간접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뜻깊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다. 하지만은 복권의 의미를 담았을 때 이 관련된 미수령 금액을 찾아서 오히려 찾은 사람이 사회를 하단하거나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좀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안 찾아가시면 2등부터 해서 나머지 분들에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군요. 공익사업으로 다 환속이 이제 귀속이 되는군요. 네. 네, 자 오늘은 심기현 평론가와 심기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